자, 시작해 볼게요. 챕터 2. 쿨롬의 법칙. 여러분들은 대부분 2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 또는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웠으면 2번 이상 쿨롬의 법칙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번이 아마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고 못해도 2번째. 생전 처음이라면 굉장히 불운한 것이다. 왜냐면 나는 최소한 2번 들은 사람한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듣는다면은 조금 힘들 수 있겠네. 처음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1.5배 좀만 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쿨롬의 법칙 짧게 이야기할게요. 두 전하 사이에 인력과 청력이 작용한다. 그게 이제 쿨롬의 법칙이죠. 쿨롱이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고, 실험을 통해서 지금은 전자기가 완전히 수학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서 잘 쓰여졌지만, 그렇게 된 거는 불과 수백 년밖에 안 됐어요. 심지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걸 알게 된 거는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 이후의 일인데, 그 이전에는 그 전기현상이나 자기현상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단위계도 달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일이 된 거가 맥스웰부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정리된 버전을 배우는 거라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쿨롬의 법칙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법칙이죠. 질량 두 개가 서로 당기는 이제 만유인력처럼 전하들 사이에도 당기는 힘도 있고 미는 힘도 있는데, 함수 형태는 똑같더라.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힘을 쓴다면 4파 입실론 0분의 1 R분의 Q 프라임 방향 벡터 R 햇, 여기까지 쓰면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R 방향 단위 벡터 R 햇을 하려면 이제 R 벡터를 알아야 되죠. R 벡터는 R 벡터에서 R 프라임 벡터 뺀 거. 그래서 R의 크기는 R 벡터에서 R 프라임 벡터를 뺀 거의 크기. R 햇은 요 R 벡터를 R의 크기로 나눈 단위 벡터. 챕터 1에서 우리가 실컷 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요 F는 뭐가 되냐면, 지금 R 방향 벡터를 R에서 R 프라임을 뺀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Q 프라임이 Q에 주는 힘, 이렇게 되겠어요. 화살표에 대한 뭐 생각을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할게요. 이런 건 이제 표준이 아니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책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Q 프라임이 Q에 작용하는 힘, 이런 의미로는 방향까지 이렇게. 자, 그림으로 이걸 그린다면 어떤 좌표계가 있어서 여기에 전하 Q 프라임 있고, 여기에 전하 Q가 있어요. 각각은 일단 점전하라고 합시다. 그럼 이 Q 프라임까지의 좌표는 R 프라임 벡터고, Q까지의 벡터는 R 벡터라고 하자고요. 어떤 원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라지 R 벡터는 Q 프라임에서 Q 쪽, 이쪽 방향이 되고, 이걸 지금 R 라지 R 벡터라고 한다. 그럼 R 방향 단위 벡터는 이 방향이라 이거 말이죠. 아시겠죠? 앞에 붙은 개수가 있는데 상수예요. 이 함수 형태는 중력과 동일해요. 제곱 빼먹었다.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데, 중력이라면 질량의 곱에 비례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력이라면 여기에 중력상수 G가 왔을 텐데, 전기력, 쿨롱의 힘은 이 앞에 이제 4파 입실론 0분의 1이죠. 이걸 우리가 쿨롱의 힘이라고 해요.
정전기력이라고도 하죠. 정전하 사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좌표축에 의존하나요? 랜덤 퀘스천. 이 좌표 원점을 내가 어디 잡느냐에 따라 이 힘이 바뀔까요? 좌표축에 의존해요? 모르겠죠. 예. 모르면 숙제로 확 말해줘야 되겠지. 이게 차이 벡터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원점에 상관하지 않아요. 원점이 어디 있든지 이 벡터는 항상 유니크하게 결정되겠지. 예? 좌표 원점에 상관없어요. 자, 작용 반작용. 뉴턴의 3법칙. 그러니까 또 동일한 힘이 Q'에도 작용해야 되죠. Q가 Q'에 작용하는 힘은 이 힘의 반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F Q 프라임 Q여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4파이 이플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Q 프라임 R 방향이 되겠죠.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양전하라고 보통 생각하고서 힘을 생각하는 게 쉬워요. 전기력 파트는 뭐 죄다 그래. 어느 한쪽 음전하라고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양쪽 다 양해보호를 가졌다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서 생각을 하면 양전학끼니까 서로 밀 테니까 얘는 이쪽으로 밀리고 얘는 이쪽으로 밀리고 크기는 같다. 아시겠죠? 작용 반작용까지. 책에는 뭐 라지 R 프라임 벡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라지 R 프라임 벡터를 사용했으면은 이쪽을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 라지 R 프라임의 제곱분의 Q 프라임 Q 라지 R 프라임 헷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이런 노테이션 잘 안 쓰니까 무시할게요. R 벡터는 그냥 항상 주로 이걸 쓰는 것으로. 사실 물리학 전체에서 이걸 쓰니까 뭐 혼동의 여지는 없어요. R에서 R 프라임. 보통 그러니까 프라임과 언프라임들을 구별해요. 프라임 붙은 거를 보통 소스 코디네이트, 프라임 안 붙은 거를 필드 코디네이트 보통 구별하거든요. 물리학자들은 다 똑같은 형태로 구별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배우다 보면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 자체도 그냥 항상 동일하게 써요, 우리가. 자, 그래서 1, 2절 이야기를 대부분 한 거고, 굳이 첨언한다면 전기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물론 중력이 없으면 우리 모두 하늘에 둥둥 떠서 지구 밖으로 다 탈출해 버릴 테니까 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중력은 일단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의 크기를 잘 못 느끼죠. 특히 땅에 걸어 다닐 땐 잘 못 느껴요. 뭐 특별히 비행을 한다든지 땅에서 벗어날 때 뭘 던진다든지 이럴 때만 느껴지고, 보통 걸어 다닐 때는 뭐 중력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못 느끼는데, 그 이외의 모든 액션, 앞으로 걷는다든지 뭐 칠판에 글씨를 쓴다든지 뭐 내가 밥을 먹는다든지 심지어 소화를 시킨다든지 관련된 모든 힘은 99.9% 다 뭐 소화에도 중력이 좀 도움이 되긴 되겠네. 아래로 내려가니까 99.9%는 아니겠구만. 한 90%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한 90%는 죄다 전자기력이에요. 우리 자신도 전기덩어리이기도 하고, 칠판도 전기덩어리고, 매터 자체가 전하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예전인데 제가 그런 학기 말에 여러분들이 막 코멘트를 쓰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주관적인 말들을 쓰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읽어보거든. 거기에 보통 좋은 말 쓰는데 가끔 특이한 말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일반 물리 때였나 전작이었나 모르겠는데, 실컷 한 학기 두 학기를 실컷 가르치고 났더니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버전이 나와요.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런 거였어요. 뭐 보이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상상해서 한 학기 내도록 상상을 이야기하는데 눈에 안 보여서 난 모르겠다 이런 버전이 있었는데,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다 전자인데, 우리가 본다는 액션도 이게 전자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아마 역시 그것도 전자기를 배운 다음에 생각하는 생각인가 보다. 전자기를 안 배운 상태에서는 내가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줄입시다. 우리가 이제 계산하러 가야 되니까. 자, 3절. 이 쿨롱의 법칙은 보다시피 점전화 두 개 사이의 힘이에요. 특별히 말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런 점전화가 되게 많아진다면, 그 시스템을 이룬다면, 점전화들이 하나의 개를 이룬다면 그 개에 작용하는 힘은 뭘까? 이런 문제죠. 점전화로 이루어진 개. 자, 그러면은 점전화를 뭐 그릴 필요가 있겠는데, 점전화가 많지만 결국 우리가 힘을 계산하려면 어느 한 놈을 기준으로 어느 한 놈이 받는 힘 계산해야 되니까 힘 받을 놈을 여기다 따로 뽑아 놓기로 하죠. 그걸 Q라고 하기로 하고, 여기에 힘을 작용할 놈들을 번호를 한번 달아봅시다. 1번 전화, 뭐 2번 전화, 기타 등등. i번째 전화, QI. 뭐 제일 마지막 전화가 있다고 해서 그걸 n번째 전화라고 합시다. Q 라지 N.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제가 뭐 2차원적으로 지금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실제로는 2차원적으로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뭐 지 마음대로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만 있지 않으면 되죠. 같은 자리에 있으면 모순이 생겨요. 무한대가 되잖아. 이게 분모에 R 제곱이 들어가니까 무한대 되겠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무한대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 생각해보고 아니 안 돼. 안 되는 걸로 하자. 일단 안 되는 이유는 좀 더 유식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자가 페르미온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너무 빠르잖아. 지금 아직 여러분들 양자역학도 안 배웠는데 교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빠르잖아. 우린 클래시컬 고전 전자기를 하는 거거든. 17세기, 18세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뉴턴 바로 다음 시절을 살고 있다고. 아인슈타인 시절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역학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양자역학까지 온다면, 현대 통계 물리로 온다면 전자는 페르미온이라서, 페르미온이라는 것은 같은 자리에 두 개가 있기 싫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크기를 갖는 거거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지금은. 그래서 같은 자리에 놓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러면 각각의 전하들이 얘한테 힘을 줄 텐데, 요 놈은 이쪽으로 힘을 줄 테고, 요 놈은 이쪽으로 힘을 줄 테고, 요 놈은 이쪽으로 힘을 줄 테고, 요 놈은 뭐 이쪽으로 힘을 줄 테고, 이런 힘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요 점전하, 요 스몰 q에 작용하는 q 프라임의 전하가 주는 힘, 요 형태를 죄다 더하면 되겠어요. 덧셈이야 그냥. 그래서 q에 작용하는 힘을 fq라고 쓰기로 하면은 fq는 서메이션 밖에 얘한테 힘을 줄 전하들이 n개 있다고 했으니까 i는 1부터 n까지 4파 에플론 0분의 1 r 제곱인데 r이라고 쓸 수가 없죠. 각각이 다 거리가 다르잖아. 그래서 그것도 인덱스를 달기로 하죠. ri의 제곱분의 여기에 이제 q 프라임인데 이제 QI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죠? Q 프라임 자리에 QI라고 쓰고 방향 단위 벡터도 RI 햇 이렇게 써야 되겠네. 됐죠? 여기서 RI 벡터라는 것은 R 벡터에서 RI 벡터를 뺀 거다. 이렇게 디파인 하면 될 것 같고, 코디네이트로 나눠 쓴다면 X 빼기 XI X 썼죠. X 햇 y 빼기 yi y 햇 g 빼기 gi g 햇 이런 식으로 일단 써놓고 크기를 구한다면 이거의 제곱에 합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RI 방향이라는 것은 요 RI 벡터를 RI의 크기로 나눈 거니까 그런 정도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요 썸인데 요 안에 거
형태는 동일하다. 그죠? 형태는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전화가 두세 개라면 뭐 이렇게 무식하게 더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근데 전화가 많아지면 이 방식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컴퓨터 쓰지 않고서야 불편할 거예요. 자, 4절. 연속 분포. 앞에서 이제 점전화였는데 이번엔 소스 차지가 연속 분포되어 있다. 연속 분포되어 있다는 말은 굉장히 균일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걸 따로따로 서로 뗄 수 없을 때 그걸 이제 연속 분포라고 그래요. 근데 전화가 연속 분포가 돼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밀도 개념을 써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일반 물리에서 다른 거 할 때도 여러분들 했던 개념이에요. 디스크리트하게 떨어져 있는 물체들 사이에 힘을 계산할 때와 이렇게 연속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힘을 계산할 때는 많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제 밀도를 써서 해야 한다는 건 동일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점전화 시스템에서 하던 방식을 연속 분포로 이렇게 확장을 해오면 쉬워요. 그런 방식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3차원 연속 분포 먼저 거기서부터 할 건데 똑같은 이 형태로 시작을 해보죠. 여기 전화가 이게 점전화가 여기서 이렇게 점전화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생각이 좀 다른 거지. 여기서 이제 전화 소스 차지들이 이렇게 어떤 부피 안에 있고 얘들의 부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작은 덩어리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뭐 dq 프라임이라는 미소 전화 덩어리를 우리가 생각해서 걔하고 요 어디 밖에 떨어져 있는 점전화 q하고 받는 힘, 요 거리를 계산하고 이 거리 r, 이 방향이 r 방향 단위 벡터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요걸 죄다 더해야 될 판이지.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이게 적분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 dq 프라임과 q와의 분자가 q dq 프라임 이렇게 바뀌고 4파 입실론 제로는 앞에 있고요. 4파 입실론 적분 밖으로 빼버릴까? 보통 적분 밖으로 상수 같은 거 적분 밖으로 빼는 게 좋으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적분 밖으로 빼고요. 적분 쓰고 분모는 요걸 쓸게요. r 제곱 방향은 요거 쓸게요. r 방향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마치 r 방향이 적분 밖에 있는 거 아닌가. 미분소 밖에 쓰면 뭔가 이게 적분 끝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가로를 하나 쳐야 되겠네. 요거 안에가 요것들이 전부 다 적분 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또 아직 완벽한 표현이 아니죠. 이 적분의 구간이 없잖아. 적분이 요 소스 볼륨을 전체 이걸 V 프라임이라고 하자고. 이 소스 볼륨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얘랑 동일하죠? 덧셈이에요. 얘도 적분도 덧셈이죠? 아주 작은 전화와 큰 전화와 곱 그걸 죄다 더한 거니까. 됐죠? 자, 이제 이걸 연속 분포로 만들려면 dq 프라임만 변화시키면 돼요. 3차원이라면 여기다 밀도로 쓰면 되죠. 밀도로 쓰고 dv 프라임 하든지 여러분 책으로는 d 타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전 타우나 뭐 v나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dv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이게 3차원. 근데 이제 밀도가 위치별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부피 곱하기 이게 전화 밀도인데 전화 밀도에다가 미소 부피를 곱하면 이제 전화의 단위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밀도가 균일할 수도 있겠지만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균일하지 않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게 위치의 함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R'의 함수일 수도 있는데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밀도가 일정한 문제를 우리가 좋아하죠. 또는
밀도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패턴, 규칙이 좀 있어야 적분할 때 편하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적분해야 되는데 적분할 때 적분을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결국 적분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이다. 어려운 문제는 컴퓨터가 해야 되니까 사람이 못하고. 위치별로 전하 밀도가 달라진다면 불균일한 물질인데 그런 거는 좀 적분하기 힘들고, 균일하면 이거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면 문제가 풀기 쉬워지고 그래요. 일단 이대로 둘게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연속 분포인 경우에는 이걸 이제 부피 적분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형태로 쓴다면은 쓰고 소스 볼륨에 대해서 적분이고 R 제곱분의 로 R 프라임 R 햇 dv 프라임 이렇게 됐는데, 주의할 점이 여기까지 쓰고 나면 마치 여기서 R 제곱이나 R 방향 단위 벡터가 상수인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상수 아니죠. 얘는 얘는 R 벡터와 R 프라임 벡터의 함수고, 얘도 R 벡터와 R 프라임 벡터의 함수예요. 왜냐? 여기 쭉 돌아가 보면 여기 써 있잖아. 여기서 R 벡터가 R 빼기 R 프라임 벡터니까. 그래서 요 R과 요 R 해트는 상수가 아니에요. 적분 안에 죄다 변하는 놈들이 3개나 있는 거야. 심플하게 적분 밖으로 쓱 빼고 계산 끝 하면은 큰일 난다. 그거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소스 차지가 여기에 있을 때 요 덩어리가 거리가 이만큼이라는 거지. 이쪽에 있는 덩어리는 거리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R이고 이게 R 방향일 테니까. 그래서 이게 상수 벡터가 아니에요. 향수 거리도 아니고. 그 점 좀 주의해야 되고. 자, 이제 부피, 이거 이제 3차원일 때 이렇고, 2차원, 이 전화 분포가 2차원일 수도 있잖아요. 2차원이라면은 그때는 이제 dq 프라임을 면적 밀도, 부피 밀도는 보통 로우를 쓰고, 면적 밀도는 우리가 시그마 쓰죠. 시그마 R 프라임. 그 다음에 면적이니까 면적이 와야 되겠죠. 면적소 D. 면적은 보통 A. 면적은 왜 대문자 A를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문자 A 보통 쓰죠. DA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면적. 여기는 이제 최적소 infinitesimal volume. 얘는 infinitesimal area 2차원 면적, 미소 면적. 1차원 전화분포라면 dq 프라임은 1차원에서는 뭘 써요? 람다라는 걸 쓰죠? 그건 통일돼 있어요. 다른 거 안 쓴다. 3차원일 때 밀도는 로, 2차원일 때는 시그마, 1차원일 때는 람다 써요. 그 일반 물리책에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에요. 1차원이니까 이제 길이 방향 뭐가 와야 되는데 그걸 보통 뭐 x 쓰기도 하고 ds 이렇게 쓰면 보통 ds 이렇게 쓰죠. ds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건 이제 길이, infinitesimal length, infinitesimal area, infinitesimal volume.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하여튼 밀도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위치 함수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불균일할 수 있는데 저렇게 불균일하면 문제 풀기 되게 힘드니까 균일한 문제 또는 주어진 문제의 시메트리에 맞게 불균일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형태 정도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랜덤하게 불균일한 문제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된다. 사람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드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로 dv 쌍으로 시그마 da 람다 ds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게 3차원이냐 2차원이냐 1차원이냐. 전화 분포가 이게 감자같이 생겼냐 아니면 무슨 디스크처럼 생겼냐 아니면 이렇게 줄이냐에 따라 주어진 문제에 따라 차원에 맞게 그에 맞는 도구를 꺼내서 써야 되겠죠. 네? 아시겠죠? 사시미를 뜰 때는 사시미 칼을 써야 되겠죠. 사시미를 뜨는데 이게 도끼를 쓰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다 썰고 나면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안 좋은 예제죠. 사시미는 그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사시미는 그만이야. 아무도 좋아하지 않네. 자, 5절.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오절을 하기 위해서 한 서론에 불과하지요. 이번 챕터의 계산은 5절밖에 할 게 없어. 5절. 5절. 구에 균일하게 분포된 전하. 자, 여러분들 섹션의 제목은 뭐예요? 균일한 구조나 분포 밖에 점전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연속되고 있는 건데 요 문제인데 구, 요 소스 볼륨이 구야. 구 모양이야. 완벽한 구. 그다음에 전하 밀도가 균일해. 로가 상수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예제로 풀 거라 이 말이에요. 5절에서. 자, 상상을 해야죠. 근데 구 문제라고 해서 구를 여기다 덩그러니 그려놓고 시작하면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립시다 뭐 그리죠 뭐. 구를 그릴 때 원이랑 다르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대원을 하나 그려주는 것도 센스. 그래야 좀 3차원적으로 보이잖아. 어차피 우리 2차원 플레인에다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필요해요. 뭐 메르칸토로 도법을 사용하든 무슨 입체 뭐 수련법을 사용하든 난 몰라. 하여튼 그 상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게 3개 쓰면은 이게 XYZ 좌표 계획권이 뭐 이렇게 칠하면 3차원이겠거니 이게 이쪽으로 튀어나왔나 보다. 상상을 해야 돼. 그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잘 안 되고 자기만의 버전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교수가 돼가지고 칠판에다가 자기 걸 계속 그리면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되면 그 버전으로 통일이 되겠지. 제가 배운 세상은 다 구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3차원의 전화분포가 있고, 이 안에 이제 Q 프라임 소스 차지들이 있고, 바깥에 어딘가에 점전화가 있어서 둘 사이의 힘을 계산하라는 건데, 문제는 바깥에 있는 전화를 그래서 아무 데나 이렇게 놓으면 문제 풀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렇게 놔도 되는데, 이렇게 놓고 잘 풀려면은 이건 대학원 교재에 나오는 그 굉장히 복잡한 좌표를 써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건 못해 이런 거 못하고. 그래서 외부에다 놓을 점전화는 좀 쉬운 위치에다 놔야 되는데 쉬운 위치라는 게 뭐 별거 있어요? X, Y, Z축이 있으면 그중에 가장 쉬운 축은 물리학자한테 딱 Z축 항상. 왜냐하면 우리는 직교좌표 XYZ, 그 다음에 뭐 배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Z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면좌표에도 Z축이 스페셜한 축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세타 각도를 재니까. Z축이 항상 우리한테는 그 대칭축이에요. 응? 그래서 점전화를 별 생각 없이 놓으라고 하면 Z축에 놓으면 가장 문제가 쉬워진다고 보면 돼. 여기다가 점전화를 놓는다. Q를 여기다 놓고 거리는 Z인 점이겠지 뭐. 이쪽이 Z축이니까 얘 좌표가 Z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쓰려면은 저기 있는 요식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Q가 놓인 위치는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R 벡터를 안 거예요. R 벡터가 뭔지를 알아요. 이제 R 벡터가 Z고 Z인 건 알아요. G예요. 단위 벡터 Z 방향, 거리는 Z만큼인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DQ 프라임, 그 다음에 R 단위 벡터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일단 소스의 적당한 볼륨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소스의 적당한 볼륨을 하나 잡죠 뭐. 여기 뭐 볼륨을 이렇게 예쁘게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잡고 있어요. 대충 귀찮으니까. 얘 위치를 이제 표시해야 되죠. 여기까지 위치 벡터가 R 프라임 벡터죠. 이 위치 벡터 R 프라임 벡터고 여기까지 위치 벡터가 R 벡터고. 그죠? 여기서 이걸 뺀 거. R 프라임에서 시작해서 R까지 이 벡터가 라지 R 벡터잖아요. 뭐 이런 정도를 알고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 다음에 이 R 프라임을 좌표계로 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챕터 1에서 잘 했잖아. 구대칭에 있고 구처럼 생겼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구좌표를 쓰면 되지. 구면좌표를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r 세타 파이를 쓰면 되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r 프라임이고 이 각도는 세타 프라임일 테고 이걸 xy 평면에서 프로젝션 했을 때 이 각도가 파이 프라임이겠군. 구면좌표. 거의 기계적으로. 이런 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 좋아요. 그래서 Q는 여기 있다. R equal GG 프라임이라는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DQ 프라임은 R 프라임에 있어요. R 프라임은 R 프라임이라는 크기와 R 프라임이라는 방향이 있겠죠. R 프라임이라는 방향은 이 방향이겠죠. R 프라임이 늘어나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프라임 위에 붙은 이걸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원대시. 읽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 싱글 쿼트. 프라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따옴표? 왜 따옴표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걸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R 프라임 이렇게 읽어요. 못 읽어서 문제를 못 풀어. 못 읽어서 머릿속에 안 들어가. 진짜야. 못 읽어. 여러분들 교과서가 라틴어로 써 있으면 읽을 수 있어? 못 읽잖아. 영어로 써 있으면 읽을 수 있어? 읽을 수 있어. 시간이 걸려. 내년까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한글로 돼 있으니까 빨리 읽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배리어는 수식밖에 없어요. 그 한글은 배리어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수식인데 수식을 읽을 수 있어야 돼. 물론 여러분들 나름의 버전이 있는 게 좋은데 선생님들이 죄다 프라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프라임으로 읽는 게 편하실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죄다 프라임으로 읽으니까. 하여튼 R 프라임, R 프라임 햇 있고, 그래서 이제 DQ 프라임은 우리는 얘 크기를 알아요. 균일하게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밀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상수. 그다음 DV 프라임. 로가 일정하다. 여기까지 문제를 보고 나서 이 적분 안에 들어가는 이 컴포넌트들을 다 생각해 본 거예요. 로는 상수고 dv 프라임 있어야 되고 r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기본 준비를 다 한 거지. 됐죠? 그러면 r 벡터는 r에서 r 프라임을 뺀 거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gg에서 얘를 빼. gg 빼기 r 프라임 r. 바로 연산이 안 되겠죠, 당연히. 얘는 뭐예요? 직교좌표계 또는 원주좌표계로 썼다고 볼 수 있고, 얘는 구면좌표계로 썼는데 서로 다른 좌표계로 쓴 것들끼리 연산이 금방 되겠어? 안 되겠죠.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느 한쪽을 통일해야 되지. 얘를 직교좌표계로 통일하든 얘를 구면좌표계로 바꾸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면 기하학적으로 해결해 버리든. 세 가지 방법이 있겠네. 여기 그림에 기하학이 지금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이 빗변의 길이는 뭐야? 코사인 j 정리 아니야? 요즘은 배우죠? 코사인 j 정리. 안 배우나? 안 배운다는 썰도 있던데. 코사인 j 정리. 이 코사인 j 정리야. 빗변의 길이는 이 삼각형 옆의 변과 사이 각도를 알면 알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판. 피타고라스 정리 요 사이가 90도일 때고 확장판이잖아, 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좌표계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기하학적으로 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일단 해보죠. r 제곱을 보통 먼저 구하는 게 편해요. r 도트 r.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대로 해볼게요. r 제곱을 먼저 구하는데 r 도트 r을 구해. 이걸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gg 빼기 r 프라임 햇 도트 gg 빼기 r 프라임 햇 내적하는 거죠. 같은 방향 내적이야? 1. 같은 방향 내적이네? r 프라임 제곱 먼저 하고, 크로스 텀들 얘랑 한 거는 마이너스 2 g r 프라임 g 내적 r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 그죠?
단순 연산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겠지? 익숙할 리가 없잖아? 딱 2학년 수준이죠? 이 익숙하면은 3학년이겠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인 거예요. 대학교에서 학년 구분은 명확해. 학생들은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게 계산 능력에는 무지무지 많이 차이가 나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었다고 치면 3학년들은 이걸 쉽게 할 텐데 2학년들은 처음에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해.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 모르겠지? 해봐야 돼. 연습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연습하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쉬워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 제가 이런 이야기 가끔 하는데 러닝 커브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러닝 커브? 학습 곡선. 학습 곡선이라고 몰라요? 그 생물학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건데,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의 커브를 말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뭐 x축이 시간이라고 하면은, 여기 뭐 결과라고 하면은 노력 대 결과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이게 한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결과가 안 나와. 거꾸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될 테고, 내려가면 안 되겠지.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 거의 병아리 눈물만큼. 그래서 안 보여요. 바닥에서 뜨는 게 상승이 안 보여. 내가 지금 뜬 건지 만 건지 깔아앉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전혀 뭐 배운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급격하게 올라가서 세츄레이션 되면 그 다음에 뭐 별로 시간 투자해봐야 별로 늘어나지도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 있냐?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지. 사람마다 달라. 출발점 비슷해 다. 여기쯤에 있었겠죠. 출발이 여기 있었으면 땡큐인데 그럴 일 없고, 학생들이 원하는 곡선은 이런 거지. 요렇게 가는 거 원해요. 1학년 때 다 배우고 2학년 때부터 노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참 공평해서 이걸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 학습하는 데는 죄다 저런 메커니즘이 있더라는 거지. 여기서 학습은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동물이 학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학습하는 거 말고 동물이 학습하는 과정에 저런 시간과 결과 사이에 관계가 있더라. 침팬지한테 또는 강아지한테 훈련할 때 시간과 투여된 먹이와 할 수 있는 묘기의 개수가 이와 같은 곡선을 갖더라는 거예요. 어느 대목까지는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쩍부쩍 유니버설한 거니까 좌절감을 좀 주는 커브이긴 해. 특히 2학년한테는 좀 좌절감이 있겠어. 3학년한테는 아싸 나는 저길 넘어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학년들은 이게 내 앞에 저게 있구나, 이게 허들이, 그렇게 좀 생각해야 돼. 이런 연산들이 험악해 보여요. 근데 되게 쉬운 거거든. 그냥 단순 곱셈과 덧셈이잖아요. 곱셈, 덧셈. 뺄셈도 있기는 하지만 틀릴 수 있다. 틀리기 되게 쉬워. 노테이션도 좀 특이하고, 그죠? 생전 처음 배울 거 다시 안 볼 것 같지? 물리학자는 평생 봐야 돼. 지금 순간 이후로 평생 같은 노테이션을 보게 되니까 다행히 반복되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 같은 노테이션 보게 될 테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다 됐고 계산이 다 끝났는데 요것만 문제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건 기하학적 여기 계산이 끝나 있어. 둘 사이의 사이각도가 세타 프라임이잖아. 내적은 코사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에요.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R은 이걸 제곱근 취하면 되니까 제곱근 R 프라임의 제곱 빼기 2G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프라임의 제곱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제가 Z에다가 이게 햇을 사이에다가 이렇게 대시를 긋는 이유가 숫자 2랑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 나름대로 습득한 방법이야. 여러분들 버전을 하세요. 단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채점할 때 알아볼 수 없으면 끄여도 당연하다. 틀렸을 걸로 가정할 수 있다. 상대방은 벡터 노테이션을 생략하면 더 심각해진다. 여기까지 와도 이게 G하고 E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지. 구별할 수 있게 써야 돼요. 자, 이제 분모에 있는 R도 구해놨고 분자도 뭐 대충 다 됐어요. 이제 적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끝났네. 적분 한번 해볼까? 자, FQ 벡터는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 적분 밖으로 뺄 수 있는 게 뭐 있나 봅시다. 오케이. 여기 뭐 좀 잘못 썼다, 그죠? 여기 Q가 왜 여기서 여기를 가면서 Q가 사라졌네? Q가 왜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Q가 있었는데 뭐 적분 안에서 적분 밖으로 뺍시다. 소스 볼륨 안에 얘들이 위치가 바뀌는 거에 따라 Q 값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분할 때 아무 상관없이 Q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밀도도 일정하니까 적분 밖으로 빼고, Q로 빼고, 소스 볼륨이라고 써놓고, 이게 이제 V'이 애매하면, 저기 책에 있는 교도로 한다면, 이게 공이야. 스피어라고 써놓고, 구 모양 써놓고, 분모 쓰고, 아래 제곱을 원하니까 괜히 제곱권 취했네. 저걸 그냥 다 쓰면 되는데, 그죠? G의 제곱, R'의 제곱, 빼기 2, G, R', 코사인 세타 프라임, 분모고. 분자, 로는 밖으로 뺐고, dv 프라임, R, 어디 갔어? R 햇. R 햇 있어야 되죠? R 햇 계산해야지. R 햇 A R 햇은 R분의 R 벡터 이렇게 쓰면 되니까 원래 저 적분의 R 제곱분의 R 햇이었으니까 이 R 제곱분의 R 햇은 이거 나중에 비슷한 계산 자주 나오니까 이건 잘 봐주세요. 이거는 R 3승분의 R 벡터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더 쉬워요.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R 햇가 R 벡터를 R 크기로 나눈 거니까 같은 거니까 이걸로 하는 게 편해서 이거를 2분의 3승 분모를 2분의 3승으로 바꾸고 분자에 그냥 R 벡터를 쓰면 되겠죠. GG 빼기 R 프라임 R 프라임 햇 다 썼나? dv 프라임 남았죠? dv 프라임은 그대로 써놓을게요. 일단 dv 프라임 적분을 딱 쓰면 저도 그랬겠지만 학부 2학년 2학기 학생이 보기에는 상당히 험악해 보여요. 일단 분수식의 적분인데 3차원 적분이다. 3차원 적분 자주 안 해봤거든. 역학에서 빡세게 했으면 하는데 역학에서 또 안 했으면 안 한 거거든. 수리물리에서 했으면 하는 건데 수리물리 지금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거 적분 딱 쓰는 순간 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이거 시작하는 이게 챕터 2거든. 첫 번째 나타난 아주 작은 그 돌멩이에요. 이거 마운틴도 아니야. 마운틴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돌멩이야. 이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들 nowhere 아무 데도 못 가. 전자기 전체에서 이거보다 더 쉬운 계산은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돌멩이야. 딱 보기에도 험악해 보이는 돌멩이인데 이걸 내가 적극적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마음속에 가져야겠대요. 강한 의지를. 이 돌멩이는 이 클래스에 모두가 넘어야만 해. 이걸 못 넘잖아? 그냥 전자기를 바로 포기하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전자기의 이게 괴로운 점인데 전자기는 이런 산수가 자주 나타나거든. 근데 매 챕터에 이런 산수가 한 번씩 고비처럼 나타나요. 언젠간 포기하게 되겠지. 다 포기 안 하면 A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언젠가 포기할 텐데 나중에 포기하는 게 좋다. 처음에는 빨리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 거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고지를 넘어야 그때 사용했던 스킬을 사용해서 두 번째 고지도 넘고 이게 앞에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패러렐 학습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하다가 내가 포기하면 다음에 더 쉬운 거 나오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다음에 나타나니까 처음에 포기하면 제일 결과가 나빠요. 근데 아쉽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질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당부하건대 조금 엑스트라로 여러분들 노가다를 좀 투여해야 되죠. 손가락, 발가락, 손등, 발등, 지우개, 연필 이런 걸 사용해서 노트, 종이 뭐 여러분들의 뭐든지 사용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땀을 좀 흘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모르잖아? 여러분들 물리학자 될지? 포기하면 바로 물리학자 아닌 거가 될 거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본인도 알고. 포기를 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잖아.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물리학자가 될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사람은 없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뭐 아인슈타인도 박사 받을 때까지 자기가 물리학자가 될지 몰랐어. 특허청에 취직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지하게 사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라. 처음에 여러분들 같은 나이에는 그런 확신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확신이 있었겠어?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하는 전공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정상 아니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렇지는 않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해볼 필요가 있다. 해봅시다. 이걸 하려고 한다. 자, 첫 번째 해야 된다. 그 이야기했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물리학자들이 그렇지만 책에는 정답만 쓰여 있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루트와 왜 그런지는 설명이 잘 없어요. 그런 거 이야기하라고 선생님이 있는 건데 그러라고 질문하라고 하는 거고 학생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너무 어렵네. 어떡하지? 다른 방법 있나? 다른 방법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 다른 방법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써 있는 거거든. 그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대칭성이 있는지를 한번 쳐다보는 거죠. 왜 Z축에 처음에 놨을까? 대칭성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놈이랑 왼쪽에 있는 놈이랑 그런 걸 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거리가 똑같잖아. 그죠?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집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전하는 이 전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둘 다 양전하라고 가정하면 요 방향으로 청력을 작용할 텐데 여기에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이 정도에 있는 전하라면 얘는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힘은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약간 다르죠. 근데 그 힘 두 개를 합하면 결과는 Z축 방향만 남겠죠. 그래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유식한 말로 원주대칭이라고 하지. 지금 이 상황은 원주대칭 관계란 말이에요. 얘랑 요 전하 덩어리랑 얘랑 관계가 겉보기에 아무 대칭성이 없는 것 같지만 축이 있고 그 축을 기준으로 축대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방향을 생각해보면 다른 방향의 힘은 여기 힘이 뭐 복잡하게 써 있지만 다른 방향 힘은 죄다 서로 적분을 안 해봐도 상쇄될 거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 물리는 수학이 아니거든? 물론 수학자들도 그렇게 내가 수학하는 사람들 답안지를 보면은 우리보다 더 짧게 쓰더라고. 물리하는 애들이 사실 더 길게 쓰는데 수학하는 애들은 머릿속으로 더 계산을 더 빨리 하는 모양이야.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물리학자들이 평균적으로 더 길게 써요. 우리가 말은 뭐 우리가 마치 쉽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대칭성 사용해서 쉽게 풀고 중간고정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수학은 더 빨리 하더라고. 그런 거 안 하면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대칭성을 써서 이 문제를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면 남는 힘은 Z방향 힘밖에 없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교좌표계로 생각해서 XYG라고 생각해 보면 X방향 힘이라든지 Y방향 힘은 X축이나 Y축은 임의적인 거잖아. 삥 돌리면 똑같은 건데 X축을 이쪽으로 하든 X축을 이쪽으로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인 거가 의미를 가질 리가 없다고. 그 결과에 남을 리가 없잖아. 안 봐도 뻔해요. 이게 힘이 Z축에 비례할 거라는 건 너무나 명확해. 이게 중요한 인사이트죠. 시메트리로 얘가 힘이 Z방향 힘밖에 없을 거다. 단순한 것 같아도 그게 이 문제의 뭐 한 절반을 해결해 줘요. 안 그러면 이걸 다 계산을 이거 다 해가지고 X방향 다 하고 Y방향 다 했는데 해서 0인 거가 결과로 나타날 텐데 그 계산은 사실 쓸모없는 계산일 거거든. 0인 답은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메트리 때문에 Z방향 힘만 남아요. 그러면 요 R 프라임 벡터 R 프라임 벡터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는데 R 방향 단위 벡터를 X, Y, Z로 프로젝션 하는 거 선생님 그것만 외울 수 있다 그랬잖아. 그 수많은 것 중에 내가 딱 외우고 있는 거 하나. 그건 맨날 나오니까 외우고 있어요.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X. 이거 프라임, 이거 지금 프라임으로 해놓은 말에 다 프라임 붙여야지. 사인 세타, 사인 파이, Y 더하기 코사인 세타 G인데
이거 챕터 1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거죠. 구면좌표를 XYZ 좌표로 표현하는. 지금 근데 요 R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게 프라임 붙인 거야. 자, 근데 요 중에서 요 X방향, Y방향은 적분하면 사라질 거니까 필요 없고 얘만 중요할 거라는 거지. 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적분을 바로 여기다 쓴다면 저게 이제 요 적분 안에 요 분자 부분만 쓴다면 Z 빼기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프라임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되겠죠. 요 가로 부분이 아시겠죠? 여기 적분기호 있을 거고 분모 똑같이 있을 거고 2분의 3승 있고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여기 앞에 있고 자, 근데 뭐 한 줄 내려 쓰는데 이렇게 공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dv도 일단 합시다. dv 앞에서 했었는데 요 비슷한 거 우리가 했었죠. 했었을 거야. 최적소도 우리가 했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구면좌표계에서 최적소, 직교좌표계에서 최적소 이런 거 다 했잖아. 구면좌표계에서 최적소는 뭐다? 했었죠. 챕터 1에 있었어. 없으면 되돌아가서 보든지 외운 기억을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예? 이게 지금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r 프라임 사인 세타 프라임 dr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이죠. 구면좌표 최적소 챕터 1에서 했던 거예요. 그걸 여기다 쓰면 되죠. r 프라임 뭐야 이게 제곱인데 r 프라임의 제곱 r 프라임의 제곱 r 프라임의 제곱 사인 세타 r 프라임의 제곱 사인 세타 프라임 dr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이에요. 이런 적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스피어를 수학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스피어라는 건 뭐예요? 스피어는 뭐냐면 스피어 안에 내부를 지금 꽉 채울 거죠? 꽉 찬 스피어니까 R''이 0부터 특정한 반지름 A라고 할까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나요? A라고 했네. 반지름이 A인 구니까 반지름이 0부터 A까지이고 그 다음에 세타는 구면좌표계 우리가 했지만 세타는 0부터 북극에서 남극까지 0도부터 180도까지 0부터 파이까지 파이는 파이 프라임은 X축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X축까지 돌아야 되니까 0부터 2파이 이게 구간이죠? 이게 그 삼중적분이에요. 어느 걸 먼저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풀이의 쉬운 방향대로 하는 거죠. 풀이의 쉬운 방향이라는 건 딱 봐서 눈에 보이는 거. 아, 요 적분의 분모도 써야 되겠네. 아, 생략하려고 그러니까. G제곱, R'의 제곱, 2G R' 코사인 세타 프라임. 분자 분모에 보면 파이가 없어요. 파이는 사라졌어. 파이가 왜 사라졌지? 시메트리로 우리가 날려버렸어. 애초에 날려버렸어. 그건 나타날 가능성을 날려버렸어. 우리가 Z축 성분만 살아남을 것이야 하는 순간 파이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파이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적분 그냥 바로 끝이야. 2파이 딱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지. 제일 먼저 하는 거 원래 안쪽에 쓰는 건데 이건 뭐 일정한 규칙은 없어요.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왼쪽 걸 먼저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보통 제일 안쪽 걸 제일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파이가 0부터 2파이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R과 세타를 하면 되겠죠. 뭐 R을 그다음 세타는 0부터 파이 마지막으로 R은 0부터 A 요까지 다 쓰면 이제 완벽한 거지. 자 이제 적분 구간 그 다음에 적분 안에 들어간 함수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썼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처음엔 단순했던 수식을 어떨 땐 펴야 되고 어떨 땐 좀 줄여야 되고 전개했다가 풀었다가 전개했다가 풀었다 이거 반복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 답은 딱 하나로 깨끗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중간에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고
적당히 정리를 해서 다시 또 모아야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먼저 파이 계산 먼저 하면 2파이 된다. 그렇죠? 적분 d파이 프라임 이거 하면은 2파이가 그냥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금방 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2파이 나오면 그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은 이제 r과 세타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하느냐인데, 그거는 선택인데 일단 세타가 더 쉬워요. 왜냐면 r은 분모에 r의 제곱, r의 1승의 2분의 3승분의 r의 분자도 r의 3승과 r의 2승이 서로 겹쳐 있고 굉장히 좀 함수가 복잡하거든, r 방향은. 근데 세타는 분모에도 코사인 세타, 분자에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좀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세타 적분을 먼저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근데 이런 건 안 해보면 별 생각 없이 하면 r부터 먼저 하게 될 수 있겠지. 그러면 폭탄을 만나서 막 허우적대다가 빠져 죽겠지.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는데 둘 중에 어느 한 개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다는 걸 한참 후에 알게 돼.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어떻게 말해야 돼. 이쪽 길은 폭탄이고 이쪽 길은 이지 고잉인데 그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세타,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세타를 먼저 선택하는 게 재수가 좋은 거죠. 세타를 먼저 할 건데 이 분모 코사인 세타 있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있으면 이런 적분을 항상 보면 치환 적분을 해야 되겠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라는 게 0도부터 파이라는 구간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0일 때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0도는 1이죠. 파이일 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 이런 구간을 가게 돼. 물론 적분 방향이 바뀌는 거죠. 0도부터 파이로 가는 세타의 적분이 코사인 세타로 말하면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그 직선 적분이 돼요.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뭘로 치환하면 편해요. 이게 첫 번째, 이걸 쉽게 하고, 두 번째 코사인 세타를 뭘로 치환하는데 그걸 치환하는 기호도 물리학자들은 통일해서 쓰고 있어요. 대부분 뮤를 써요. 뮤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프라임 지금 나타났으니까 뮤를 할게요. 책에 뮤를 썼네. 뮤를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치환을 할 때 우리는 let 사역 동사 let이라고 보통 쓰죠. let 뮤 equal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써놓죠.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뮤를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자. 치환, 이런 걸 치환 적분이라고 해요.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 d뮤는 얘도 한번 미분해 볼 필요가 있죠. d뮤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이 되겠죠. 여기에 그 패턴이 존재하죠.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이라는 패턴이 존재하잖아. 요거가 통째로 마이너스 d뮤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여기 코사인 세타 프라임 있잖아. 이건 뮤 이렇게 바꾸면 되고, 분모에도 뮤 바꾸면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하고 나면 적분이 어떻게 되겠냐? 오케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로 앞으로 쓰고, 여기 2파이 쓰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파이 적분했고 R 세타 적분이 있는데 R은 그대로 남겨놓고, R은 0부터 A 남겨놓고, 세타 적분 대신에 세타라고 안 쓰고 이제 뮤로 바꿨으니까 적분 변수가 바뀌었죠. 뮤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이 아래 끝, 위 끝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매칭해야 돼. 0을 1로 치환한 거고, 파이를 마이너스 1로 치환한 거지. 이 둘을 바꾸면 부호가 또 틀리게 돼. 두 번 틀리면 맞겠지만 한 번만 틀리면 틀리겠죠. 잘 생각해. 치환 적분할 때 일단 똑바로 치환해야지. 0도를 코사인 0도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자, 분모 쓰고 r 제곱 빼기 2 g r 프라임 뮤의 2분의 3승분의 분자 g 빼기 r 프라임 뮤 하고 나서 dr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이거를 마이너스 d뮤 이렇게 하면 되죠. d 세타 디파인 했고 됐네. 자, 됐어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 있지?
여기 적분 구간이 마음에 안 들죠? 적분 구간 항상 증가하는 순서로 우리가 쓰고 싶잖아. 1부터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쓰고 싶지. 요 마이너스랑 같이 바꾸면 되지? 요 마이너스 없애고 적분 구간을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 0도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 d 세타 뭐 있고 여러 형태의 적분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d 뮤 여러 형태로 바뀌어요. 자주 하다 보면 알게 돼. 좀 전에 그 마이너스 보호 했다가 다시 뒤집는 것보다 한 번에 이렇게 해도 돼. 항상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적분인데 이제 뭘 먼저 하느냐 문제예요. 저 같으면 d 뮤를 먼저 알고 싶을 것 같아. 이 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dr 나중에 하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적분은 분수식의 적분이죠. 보면 유리식, 뭐 어떤 다항식의 뭐 유리식이기도 뭐 유리수 파워이긴 하지만 대충 다항식이잖아. 분자 분모가 다항식인데 미분 적분 할 수 있죠. 이거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야. 시간이 걸릴 뿐. 시행착오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분자 분모가 다항식인 분수식의 적분은 무조건 할 수 있는데 단 시간이 좀 걸린다. 시행착오가 약간 필요하다 하는 테크닉이 몇 가지 있어. 무조건 되는 적분이니까 이걸 먼저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눈에 금방 안 보여요. 이게 금방 보일 리가 없어. 이거 왜냐하면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먼저 여기 지금 뮤에 대한 적분이잖아. 나머지는 지금 다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상수라고 생각하면 뮤니까 분모가 뭐냐면 a 더하기 뭐 b 뮤의 뭐 2분의 3승 뭐 이런 꼴인 거고 분자는 뭐 a 더하기 c 뮤 뭐 이런 꼴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미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적분이 아닌데 이걸 뭐 일단 모르니 그건 뭐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일단 요거 답을 먼저 구해 놓읍시다.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바깥쪽 적분을 먼저 하려고. 답을 구해 놓으면 어떤 형태냐면 이 답은 g 뮤 빼기 r 프라임 분자가 이렇게 되고 분모는 g 제곱 r 프라임의 제곱 빼기 2g r 프라임 뮤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 적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냥 그걸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으면 공간이 좁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험악해 보여도 사실 1 집어넣어보고 뮤자리 1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뮤자리 1 들어가면은 g의 제곱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 빼기 2g r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죠? g 빼기 r 프라임의 제곱꼴 아니야. 그거의 제곱꼴이니까 그걸 쓴다면 g 제곱 g 빼기 r 프라임의 제곱의 제곱꼴이니까 절대값 이렇게 빠지면 되겠죠? 분자는 1 들어갔으니까 g 빼기 r 프라임 빼기 마이너스 1인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때는 얘가 어떻게 돼요? g 제곱 r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g r 프라임이네. 또 완전 제곱식이죠? g 더하기 r 프라임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g 제곱 앞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밖으로 뺄까? g 제곱분을 앞으로 빼버리고 이렇게 쓴다면은 g 더하기 r 프라임의 절대값분의 이번에 마이너스 1 들어갔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g 마이너스 r 프라임이네. 그죠? 마이너스 g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자 이렇게 돼. 앞에 마이너스랑 같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다 바뀌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보면 되게 쉬운 계산인 거죠. 금방 끝나죠. 그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노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 적분을 끝내고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요 제일 험악해 보이는 적분은 좀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적분을 끝내 볼게요.
R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을 하러 가봅시다. R 프라임 적분을 하려면은 이걸 좀 뭘 빼먹었다? 아, R 프라임 제곱이 사라졌구나. 지금 R 프라임 제곱 어디 갔어? R 프라임 제곱이 있었어야죠. R 프라임 제곱이 어디 갔니? 여기다가 써놔야 되겠네, 살짝. R 프라임의 제곱이 여기 있었어야 돼요. R 프라임 제곱이 하나 사라졌어. 틀릴 뻔했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F, Q 를 지금 쓰고 있는데 Z 방향도 어디로 사라졌어? Z 방향도 날려버렸네. Z 방향 어디 있었어야죠. Z 방향이 있었어야지. Z 방향이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약분 미리 해놓고 2 입실론 제로분의 Q로 Z 방향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적분 0에서 A까지. 이제 반지름밖에 안 남았으니까 R이라고 굳이 안 쓸게요. R 프라임의 dR 프라임 미분수를 제일 앞에 쓸게요. R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에 G 제곱분의 1 G 빼기 R 프라임 G 빼기 R 프라임의 절대값 더하기 G 더하기 R 프라임 G 더하기 R 프라임의 절대값. 자, 근데 이거는 겉보기엔 험악해 보여도 구간에 따라 이게 숫자로 끝나게 돼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게 지금 저 그림대로라면, 제일 앞에 시작한 그림대로라면 지금 점전화를 이 소스 차지 분포의 바깥쪽에다 놔뒀잖아요. 안쪽에다 놔뒀냐, 이게 외부에 있는 전하가 이 소스 차지들에 의해서 받는 힘을 계산하는 거니까 G가 지금 A보다 커요. 아웃사이드니까. G가 A보다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R 프라임은 0부터 A 사이의 값이에요. G가 무조건 R 프라임보다 항상 크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빠져나와요? 이 절대값 얘는 G 빼기 R 프라임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요거는 약분이 되겠죠. 얘는 1이 되고, 그래서 얘는 1이 되고, 얘는 어때요? 얘는 덧셈이 더 쉽죠? 똑같이 얘도 물론 Z가 음수로 놓을 수도 있는데, 얘 Z좌표를 음수로 잡을 수도 있는데 왜 문제를 어렵게 풀어? 쉽게 풀어야지. 양수 쪽에 여기다 놓읍시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양수 쪽에 놓기로 하면은 얘는 그냥 G 더하기 R 프라임이 될 거고, 분자분 똑같아서 또 마찬가지로 얘도 1이 돼요. 이 아래에 있는 건 숫자 2야. 그래서 이 적분이 되게 쉬워요. 이 적분이 G제곱분의 2R 프라임의 제곱 dR 프라임 적분 이렇게 되는데, 이 G제곱분의 1이 R 프라임 변할 때 아무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도 적분 밖으로 빼도 되고, G제곱분의 2 적분 밖으로 빼고 나서 0부터 A R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이 적분은 뭐 X의 제곱 DX 꼴아냐? 3분의 A의 3승이네. 그죠? X의 제곱 dx, 그죠? 3분의 X의 3승 그 적분이잖아. 그래서 이게 3분의,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합치면은 3g의 제곱분의 2a의 3승. 앞에 거랑 이제 곱하면은 여기를 다시 하면은 3분의 3 입실론 제로 g 제곱분의 q 로 a의 3승 z 방향 이렇게 되겠네. 맞았나 보고. 맞네. 힘을 구했네. 이렇게 됐죠. 지금 아웃사이드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인사이드면은 요 둘이 서로 한 놈은 이게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 음수가 나오고 한 놈은 양수가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어. 그럼 0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인사이드 하면은. 아웃사이드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 자, 그래서 적분해서 답은 알고,
답을 알고 나면 사실 별게 없어요. 답을 알고 나면 이게 그냥 Z방향으로 요만한 힘이다. 근데 이거 밀도를 써서 그렇지 원래 형태로 백서브스티튜션을 해보면 밀도라는 것은 전하량을 부피로 나눈 거 아니에요? 부피가 3분의 4 파이 A의 3승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4파이 A의 3승분의 3Q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써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 A의 3승 G의 제곱분의 Q A의 3승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A의 3승 나누고 나면 Q가 하나 라지 Q 있어야죠.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 G 제곱분의 스몰 q 라지 q Z방향 이렇게 됐네. 답을 다 구해놓고 나면 어이없게 당연한 거지만 이 큰 전하량이 원점에 다 모인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전하랑 밖에 있는 요 전하랑 요 사이 거리가 G니까 요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죠. 만유인력에서 지구의 질량이 지구의 센터에 다 모여있는 거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계산이 물론 요 스텝 빼고 만유인력 계산이에요. 만유인력 계산. 뉴턴이 했던 계산. 지구의 모든 질량이 지구의 중심에 모여있는 거랑 동일하다. 그 적분이 요거인데 시간이 큰일 났군. 요 미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45분이 됐네. 아쉽네. 여기만 다시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 다시 하고 챕터 2를 다음 시간에 마치죠. 뭐. 이 시간에 마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오케이. 수고했어요.